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정의를 피워낸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 60대에 접어든 한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나 제가 사는 곳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야 했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30대 딸에게 일어났던 악몽 같은 사건이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견뎌내야 했던 한 맺힌 세월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늘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일도 잦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굳건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미에 깊이 빠져들었고 오랜 시간 그의 곁을 맴돌다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쏙 빼닮은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빠의 강직함과 엄마의 따뜻함을 골고루 물려받은 아이는 똑 부러지는 말솜씨의 성실한 태도, 그리고 천사 같은 마음씨까지 지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딸 하나 정말 제대로 키웠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지어놓는 일상.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 시간, 심지어 그 계절의 습도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 삶에 거대한 돌덩이가 던져진 그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돼지고기와 대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경무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남편은 바로 전날 통화에서 피곤한 목소리로나마 밝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갈까?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약속 하나에 제 마음은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풀었던 기대는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잔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정신없이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어 신고 딸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냥 조금 다친 것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분, 외상성 뇌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목 놓아 울부짖었고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아빠, 우리 여행 가야 하잖아. 라며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뿌옇고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생전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저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저희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작 징역 3년.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겨우 3년이라니요. 그 순간 제 딸아이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쥔 채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법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3년이라고? 이런 게 법이라면 내가 바꿀 거야. 내가 직접 그날 이후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뛰고 달리기를 좋아하던 명랑했던 아이는 자신의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아이는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노래를 해? 엄마, 나 법조인이 될 거야.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내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서 아버지의 강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내내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는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호련히 산속의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깡마른 몸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한 여인이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살은 쏙 빠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검사라고 불러줘. 나 합격했어. 아빠한테도 전해줘. 나 약속 지켰다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된 딸은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건 기록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반찬을 해다 주곤 했지만 며칠 뒤 찾아가 보면 그 반찬통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오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돼?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애는커녕 감정적인 교류조차 할 시간이 없어 보이던 제 딸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며칠 뒤
딸이 데려온 청년은 단정한 셔츠에 정직한 얼굴, 또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늘 제 딸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제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빠 떠난 뒤로 이런 사람 처음이야.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꿋꿋하게 버텨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돈댁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들은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억 단위의 예단과 최고급 호텔 예식 등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쏟아냈습니다. 따님을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키우셨네요. 혼자 힘으로 검사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저희 모녀를 향한 의심과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쾌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또 다른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고단해 보였지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며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본 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사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부인, 하영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돈댁의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망보험금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 앞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상 3번째 서랍 꼭 확인해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남긴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조사해온 사돈댁 일가의 거대한 비리 파일이었습니다. 횡령,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그 파일의 마지막에는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음주운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조사를 막기 위한 사돈댁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챈 딸이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려 하자 결혼을 빌미로 딸을 해외로 유인해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두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남긴 자료를 들고
경찰과 대사관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몰디브의 한 외딴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감금되어 약물에 취해 있는 제 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엄마 왔어.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는 거지? 꿈이 아니지? 우리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딸은 검사로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 앞에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에서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을 뻔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버지, 2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사돈 일가 전원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에 갇힌 죄수 번호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지만 저희의 시간은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검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검사복 입을 거야.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누구보다 당당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될 거야.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저희처럼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제 딸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정의를 피워낸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 60대에 접어든 한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나 제가 사는 곳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야 했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30대 딸에게 일어났던 악몽 같은 사건이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견뎌내야 했던 한 맺힌 세월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늘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일도 잦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굳건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미에 깊이 빠져들었고 오랜 시간 그의 곁을 맴돌다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쏙 빼닮은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빠의 강직함과 엄마의 따뜻함을 골고루 물려받은 아이는 똑 부러지는 말솜씨의 성실한 태도, 그리고 천사 같은 마음씨까지 지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딸 하나 정말 제대로 키웠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지어놓는 일상.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 시간, 심지어 그 계절의 습도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 삶에 거대한 돌덩이가 던져진 그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돼지고기와 대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경무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남편은 바로 전날 통화에서 피곤한 목소리로나마 밝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갈까?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약속 하나에 제 마음은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풀었던 기대는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잔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정신없이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어 신고 딸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냥 조금 다친 것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분, 외상성 뇌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목 놓아 울부짖었고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아빠, 우리 여행 가야 하잖아. 라며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뿌옇고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생전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저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저희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고작 징역 3년.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겨우 3년이라니요. 그 순간 제 딸아이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쥔 채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법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3년이라고? 이런 게 법이라면 내가 바꿀 거야. 내가 직접 그날 이후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뛰고 달리기를 좋아하던 명랑했던 아이는 자신의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아이는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노래를 해? 엄마, 나 법조인이 될 거야.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내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서 아버지의 강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내내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는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호련히 산속의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깡마른 몸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한 여인이 저희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살은 쏙 빠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검사라고 불러줘. 나 합격했어. 아빠한테도 전해줘. 나 약속 지켰다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된 딸은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건 기록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반찬을 해다 주곤 했지만 며칠 뒤 찾아가 보면 그 반찬통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오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돼?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애는커녕 감정적인 교류조차 할 시간이 없어 보이던 제 딸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며칠 뒤 딸이 데려온 청년은 단정한 셔츠에 정직한 얼굴, 또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늘 제 딸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제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빠 떠난 뒤로 이런 사람 처음이야.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꿋꿋하게 버텨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돈댁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들은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억 단위의 예단과 최고급 호텔 예식 등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쏟아냈습니다. 따님을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키우셨네요. 혼자 힘으로 검사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저희 모녀를 향한 의심과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쾌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또 다른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고단해 보였지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며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본 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밤, 저는 사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부인, 하영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돈댁의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망보험금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 앞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상 3번째 서랍 꼭 확인해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남긴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조사해온 사돈댁 일가의 거대한 비리 파일이었습니다. 횡령,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그 파일의 마지막에는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음주운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조사를 막기 위한 사돈댁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챈 딸이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려 하자 결혼을 빌미로 딸을 해외로 유인해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두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남긴 자료를 들고 경찰과 대사관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몰디브의 한 외딴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감금되어 약물에 취해 있는 제 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엄마 왔어.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는 거지? 꿈이 아니지? 우리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딸은 검사로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 앞에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에서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을 뻔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버지, 2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사돈 일가 전원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에 갇힌 죄수 번호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지만 저희의 시간은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검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검사복 입을 거야.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누구보다 당당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될 거야.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저희처럼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제 딸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정의를 피워낸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 60대에 접어든 한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나 제가 사는 곳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야 했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30대 딸에게 일어났던 악몽 같은 사건이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견뎌내야 했던 한 맺힌 세월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늘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일도 잦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굳건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미에 깊이 빠져들었고 오랜 시간 그의 곁을 맴돌다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쏙 빼닮은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빠의 강직함과 엄마의 따뜻함을 골고루 물려받은 아이는 똑 부러지는 말솜씨의 성실한 태도, 그리고 천사 같은 마음씨까지 지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딸 하나 정말 제대로 키웠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지어놓는 일상.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 시간, 심지어 그 계절의 습도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 삶에 거대한 돌덩이가 던져진 그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돼지고기와 대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경무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남편은 바로 전날 통화에서 피곤한 목소리로나마 밝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갈까?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약속 하나에 제 마음은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풀었던 기대는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잔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정신없이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어 신고 딸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냥 조금 다친 것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분, 외상성 뇌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목 놓아 울부짖었고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아빠, 우리 여행 가야 하잖아. 라며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뿌옇고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생전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저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저희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고작 징역 3년. 사람이 죽었는데,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겨우 3년이라니요. 그 순간 제 딸아이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쥔 채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법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3년이라고? 이런 게 법이라면 내가 바꿀 거야. 내가 직접. 그날 이후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뛰고 달리기를 좋아하던 명랑했던 아이는 자신의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웃음을 잃은 아이는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노래를 해? 엄마, 나 법조인이 될 거야.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내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서 아버지의 강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내내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 법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는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호련히 산속의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깡마른 몸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를 한 여인이 저희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살은 쏙 빠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검사라고 불러줘. 나 합격했어. 아빠한테도 전해줘. 나 약속 지켰다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된 딸은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건 기록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반찬을 해다 주곤 했지만 며칠 뒤 찾아가 보면 그 반찬통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오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돼?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애는커녕 감정적인 교류조차 할 시간이 없어 보이던 제 딸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며칠 뒤 딸이 데려온 청년은 단정한 셔츠에 정직한 얼굴, 또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늘 제 딸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제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빠 떠난 뒤로 이런 사람 처음이야.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꿋꿋하게 버텨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돈댁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들은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억 단위의 예단과 최고급 호텔 예식 등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쏟아냈습니다. 따님을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키우셨네요. 혼자 힘으로 검사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저희 모녀를 향한 의심과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쾌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또 다른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고단해 보였지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며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본 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밤, 저는 사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부인, 하영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돈댁의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망보험금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 앞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을 보며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상 3번째 서랍 꼭 확인해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남긴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조사해온 사돈댁 일가의 거대한 비리 파일이었습니다. 횡령,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그 파일의 마지막에는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음주운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조사를 막기 위한 사돈댁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챈 딸이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려 하자 결혼을 빌미로 딸을 해외로 유인해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두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남긴 자료를 들고 경찰과 대사관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몰디브의 한 외딴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감금되어 약물에 취해 있는 제 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엄마 왔어.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는 거지? 꿈이 아니지? 우리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딸은 검사로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 앞에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에서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을 뻔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버지, 2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사돈 일가 전원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에 갇힌 죄수 번호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은 끝났지만 저희의 시간은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검사직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검사복 입을 거야.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누구보다 당당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될 거야.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저희처럼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나마 제 딸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정의를 피워낸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 60대에 접어든 한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나 제가 사는 곳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야 했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30대 딸에게 일어났던 악몽 같은 사건이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견뎌내야 했던 한 맺힌 세월에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늘 바른 소리만 하다 보니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일도 잦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굳건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미에 깊이 빠져들었고 오랜 시간 그의 곁을 맴돌다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쏙 빼닮은 딸아이는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빠의 강직함과 엄마의 따뜻함을 골고루 물려받은 아이는 똑 부러지는 말솜씨의 성실한 태도, 그리고 천사 같은 마음씨까지 지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딸 하나 정말 제대로 키웠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지어놓는 일상.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 시간, 심지어 그 계절의 습도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제 삶에 거대한 돌덩이가 던져진 그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돼지고기와 대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경무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남편은 바로 전날 통화에서 피곤한 목소리로나마 밝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우리 오랜만에 해외여행 갈까?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약속 하나에 제 마음은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풀었던 기대는 그날 저녁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잔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정신없이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어 신고 딸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냥 조금 다친 것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환자분 외상성 뇌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